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번 폭리행위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기 전에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주관 요건, 피해자가 행위 당시에 공박, 경솔, 무경험 자여야 한다 그죠. 또는이니까 모두 구비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하나만 구비되면 족하다. 그 중에서 공박의 원인은 불문, 무경험이란 일상 사회생활에서 경험이 없음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같은 어떤 주관적 요건이 존재했더라도 상대방 폭리자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균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의 하나죠. 그죠? 따라서 유상행위라면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없는 정려 등 무상행위라든지 국가에서 진행되는 경매의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어떤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은 갑을 간의 매매는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되는 요건 사실은 모두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뭐예요? 갑을 간의 매매는 폭리행위로 무효,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전덕자는 아무리 선의 무과실조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내용에서 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령, 대가관계 없죠. 이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죠. 유상행위여야만 한다 그죠. 공박은 원인은 불문한다 그죠. 따라서 경제적 공박에만 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볼 필요도 없죠.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다도 경매는 무효이다. 틀렸다 그죠. 경매는 불공정 법률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정답은 3번이고, 4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의해서 급부가 이행된 경우.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행 이후에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달리 폭리행위의 경우는 불법성이 누구에게만요? 폭리자에게만 있다고 하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급부가 이행된 경우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5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공박 등의 사정을 알고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죠? 따라서 피해자에게 공박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리자에게 이와 같은 이용 의사가 없다면 폭리행위는 성립하지 못한다. 25번 질문 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죠?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절대로 뭐요? 추인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공정한 가액으로 전환은 할 수 있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무효, 반사회 질서 행위란 무효와 더불어 절대로 추인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뭐야? 공정한 가액의 매매로 전환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을 간의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유효이다. 판단식이 뭐야? 행위 당시죠.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 불공정행위가 아니었다면 뭐야? 그때는 갑을 간의 매매가 불공정행위가 될 수가 없죠. 즉 당행위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다 여부는 뭐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따라서 그 이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당사자에게 큰 소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이익이 생겼더라도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뭐예요? 정답은 2번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키포인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에 공정했다면 뭐예요? 사후의 어떤 사정 변화로 그가 불공정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그 이후에 짐작도 못했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매수인에게 엄청난 이득이 생겼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가 폭리가 될 수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 법률 행위의 여부가 문제되는 거. 그 요건 중 뭐예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다 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에서 무경과 경솔은 행위자인 대리인,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그죠. 따라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대리인의 행위는 모두 그 행위의 유효무효였던 사정의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까?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지금 딱 하나 그죠.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그죠. 자,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얼핏 읽으면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죠. 그죠? 객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해요. 일반 입장에서. 즉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공박 등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을 것,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하자 의사가 있을 것, 이와 같은 것은 주관적 요건이지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 관계의 존재는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죠.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곧바로 그 행위가 일방의 공박 등으로 향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단골 질문입니다. 즉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 모든 요건 사실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죠.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한 법률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일방의 공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26번) 갑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반복이죠.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죠. 나중에 그 행위는 뭐예요? 불공정 법률가 될 수 없다가 때리죠, 그죠? 그 불공정 행위가 된다는 게 되죠, 그죠? 예, 우리 이미 봤죠, 그죠? 따라서 갑을 간의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유효다, 무효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그죠? 행위 당시에 공정했다면 뭐예요? 사후의 사정 변화로 인해서 그 계약이 뭐예요? 불공정 법률로 될 수는 없다, 그죠? 정답 바로 1번. 따라서 갑을 간의 매매가 불공정 법률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하면서 뭐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에 공정했다면 결론이 뭐예요? 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야 되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 2번.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존재치 않으면 불공정 행위는 될 수 없다. 그 다음 계속 반복이죠.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모두 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딱 하나 뭐예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그죠. 나머지는 모두 싹 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의 행위가 뭐예요? 무효, 유효,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 모든 요건 사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자의 대리인. 딱 하나.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4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가다로 불공정 법률로서 무효이더라도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공정한 가액에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강행벽구 위반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 불공정 행위는 무효는 절대로 사후의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추인 의사로 유혹해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불공정 법률 행위소 무효인 행위는 뭐요? 사후에 공정한 매매로서 전환은 될 수 있다. 4번, 5번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그러면 대가 관계없는 법률 행위는 불공정 법률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끝났죠. 결론.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불공정 법률에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맞죠? 즉 불공정한 법률회가 성립하려면 대가관계 있는 법률 행위여야만 하므로.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대가관계가 존재치 않는 정려 등의 행위에는 불공정 법률 행위는 애초부터 문제될 수 없다. 27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궁박의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 2번 대리인의 행위에서 유효, 무효, 취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기준.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탈죠. 그죠? 따라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싹 다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죠? 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불공정 법률 행위는 대가관계 있는 법률 행위 맞죠? 정년 무상행위 때문에 적용 여지가 없다. 맞죠? 그 다음, 불공정 법률 행위는 절대로 뭐예요? 추인은 할 수 없다. 그죠? 그렇지만 공정한 매매로 전환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불공정 법령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죠? 즉 경매는 불공정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폭리자가 뭐예요? 피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해야만 한다. 그죠? 근데 경매 절차에서는 국가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경락인의 내가 국가를 속여서 그죠?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애초부터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하시고 28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대가관계 있는 행위여야만 하죠. 그래서 대가관계 없는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무경험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무경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외우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그죠? 따라서 순서를 잘못하면 속인다. 그죠? 따라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없음을 의미한다. 그죠?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을 위주로 주로 속이니까.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피해자가 무경험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에서 경험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피해자가 궁박 등의 어느 하나의 사정에 놓여 있었더라도 폭리자에게 악의가 있어죠. 악의가 없다면 폭리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유상행위라면 뭐예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즉 유상행위라면 계약이 하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채권 포기 등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된다. 그 요건 사실은 뭐예요?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그죠? (29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불공정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합니까? 매도인이. 그죠? 그 원인은 매매 계약이 불공정함을 이유로 매도인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요건 사실 모두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가격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궁박, 경솔 덕에 무경험의 사실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있었고, 상대방 매수인이 뭐예요? 이를 알고서 이용했다는 모든 사실을 누가 다 입증해야 돼요? 매도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죠? 틀렸죠, 그죠? 즉 객관적 요건만 입증하면 족하다, 틀렸다, 그죠?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리인의 행위가 문제가 될 때, 자 이제는 기계적으로죠. 그 중에서 요건 사실 중 궁박이란 요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기준, 그죠? 예, 틀렸죠, 그죠? 예. 궁박만 본인 기준. 나머지 경솔, 무경험이란 요건은 뭐예요? 해기자인 대리인을 기준. 3번 갑니다. 불공정 법률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알고서 뭐요? 이를 이용하자는 의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불공정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은 절대 할 수 없다. 다만 공정한 매매로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수차 반복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일적이므로 당사자의 어떤 개별적 의사에서 절대로 사후의 추인으로 유익할 수 없다. 다만 공정한 매매로 전환은 될 수가 있다. 그다음 5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사실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급과 반대급부 사이에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있다 해서 거기가 곧바로 일방의 궁박동원이라는 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정되지 않는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자, 법률의 해석에 관한 지문들이 이제 쭉 내용이 펼쳐질 거예요. 자,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서의 기재의 내용과 다른 명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다. 자, 이 지문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뭐예요?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전형 계약서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전형 계약서의 기상과 더불어 뭐예요? 어떤 개별 특약도 따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어떤 계약서상의 어떤 기재 내용과 다른 어떤 특약상이 따로 있다면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개별 특약이 우선하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적으로 작성된 어떤 기재 내용과 다른 당사자들의 어떤 개별적 약정, 개별적 약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한없죠. 그죠? 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그죠? 그 우선한다. 2번,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규정. 임의규제라면 뭐예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 뭐예요? 사실인 간섭이 임의규정보다 뭐예요? 우선해서 두 번째 법률 해석 기준이 된다. 그죠? 근데 3번, 법률행위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누가 가진다? 법원만이. 그죠? 따라서 전형적인 판례죠. 매매 계약 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당사자의 약정은 뭐예요?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약정이 따라도 뭐예요? 법원은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죠?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 3번. 4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그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말은 없지만 여기 뭐예요? 자연적 해석에 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죠? 자연적 해석. 요 애입니다. 갑을 간에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합의가 있었다. 그죠? 즉, 자신들이 뭐예요?
엑소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분 등의 착오로 뭐요? 계약서에는 엉뚱한 Y 토지의 매매로 잘못 기재하고 어떤 서명 등을 했더라도 뭐요? 당사자 간의 의사는 엑소토지 매매였기 때문에 즉 표시에도 불구하고 뭐요? 당사자 간에는 자신들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엑소토지 매매 계약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죠. 즉 자연적 에서에 관한 그 지문을 쭉 풀어서 설시한 지문입니다. (5번) 지문.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그 지문이죠. 각각 을이 엑소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분 등의 착각으로 뭐요?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작성했더라도 뭐요? 갑을 사이는 엑소토지와 간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일 뿐 계약서에 작성된 Y 토지 계약은 성립된 바가 없다 그죠? 예. 31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31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틀을 외우셔야 돼요.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근데 계약서에 뭐요? 을의 상대방으로 명의는 병이 명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을이 이미 확정되어 있죠. 그런데 을의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갑이냐 계약서에 명의인으로 되는 병이 당사자가 되느냐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가냐 뭐요? 갑을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그때 뭐요? 갑을이 모두 뭐요? 계약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뭐요? 행위자인 갑을 당사로 이었을 때 뭐요? 당연히 명의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의 타방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3번 계약의 당사자가 행위자인 뭐요? 각각 계약서에 명의가 올려있는 명의인 병중 누구인지 간에서 의사가 일치한 바 없다면 뭐요? 그때는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뭐요? 을이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뭐요? 그때 갑을 계약의 당사자로 을이 알았다면 뭐요?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병이 뭐요? 계약의 당사자라고 을이 이해했다면 뭐요? 병이 계약의 당사가 됩니다. 그럼 4번 갑과 을이 모두 뭐요? 행위자가 아니라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뭐요? 병을 계약의 당사로 이해한 경우는 그때는 뭐요? 당연히 병이 계약의 당사가 됩니다. 근데 병을 대신해서 갑이 계약을 체결했죠. 그때 이 부분 뭐요? 갑이 권한도 없이 같은 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권대리가 되고 권한을 가지고 뭐요? 대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유권대리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어디까지 뭐요? 각각 을이 계약의 당사를 병이라 했다면 병이 타방 당사가 됩니다. 그때 갑이 권한도 없이 병을 대신했다면 무권대로 무효가 되고 정상한 대리권을 가졌다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5번 계약 당사자에 관해서 각각 을의 의사가 일치치 않고 뭐요? 그때는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을이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뭐요? 병을 계약의 당사자로 알았다면 뭐요?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경우 뭐요? 병이 허무인일자도 뭐요? 당연히 을의 이해한 대로 뭐요?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틀렸어요. 정답 5번. 그때 당연히 뭐요?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뭐요? 병을 계약의 당사자로 을이 이해했다면 뭐요? 이자가 허무인이든 뭐요? 실존인이든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허무인은 뭐요? 그때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존재치 않죠. 그럼 법률회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죠. 근데 당사자가 존재치 않다면 당연히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갑을 간의 계약은 뭐요? 불성립의 문제로 될 뿐 여전히 타방 당사자는 허무이든 실존이든 뭐요? 을이 이해한 대로 병이 타방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이 그 표현 방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또 답을 한다면 뭐요? 또 5번을 또 답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32번으로 갑니다. 법률행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석의 대상이요. 해석은 최종적으로 누가요? 법원이.
따라서 법원은 신이 아닌 이상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죠. 그죠?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다. 그죠?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자, 금방 했던 문제죠.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냐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그죠? 그래서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이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이가 뭐냐. 그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 한다. 근데 거기까지 두 개 다 외우시는 순간 뭐예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그죠? 예, 이런 부분으로 쏘기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O와 X가 판가름납니다. 자, 그 다음 4번.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는 의사는 뭐예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 가능이나 신의적 등에서 객관적으로 추인된 의사를 의미를 한다. 자, 굳이 외우실 필요 없는데 보충적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충적 해석. 가불간에 아파트 임대차가 성립했다. 그죠?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차임 50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임이 월인지 연인지가 빠져 있죠. 즉 성립한 법률행위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당사자가 행위 당시 또는 뭐요? 법률행위 해석 당시에 알았더라면 가졌을 가상적 의사를 누가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메꾸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 그죠? 예. 당사 알았다면 가서 가상적 의사 그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진된 의사를 말한다 그죠? 5번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위자가 뭐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때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뭐예요? 그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그죠? 따라서 행위자와 계약서의 명의인이 다를 때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고 그죠? 타방 당사자와 행위자 사이의 의사가 뭐예요? 일치가 되었다면 그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하면 족하고 일치가 없었다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된다. 그죠? (33번으로) 갑니다. 매도인 갑은 자신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자연적 해석에 관한 케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을 간에 뭐야? X 토지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X 토지의 지분 등에 가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뭐야? Y 토지로 적고 Y 토지 매매로 적고 그죠? 계약서에는 매수인 앞으로 Y 토지라는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달린 것은 자, 지문을 보기 전에 그래서 갑을 간에 뭐요?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있었을 뿐 Y 토지의 매매 계약이 없었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 의하면 표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뭐야?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갑을 가는 X 토지에 대한 매매만 있었다. 그죠? 따라서 Y 토지에서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 앞으로 된 뭐야? Y 토지 등기는 무효이고 그죠? 따라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아무리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믿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갑은 Y 토지는 판바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Y 토지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을은 X 토지를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등기를 못 넘겨받았죠. 그래서 갑을 상대로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들 사이는 뭐예요? 원래 원한대로 X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는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1번 갑을 간에 뭐예요?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X 토지 매매 계약만이 성립한다.
그다음 2번 차고 없다 그러죠. 그래서 매도인감은 차고를 이유로 엑소토지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즉 차고 없었죠. 자신들 원하는 대로 엑소토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3번 Y토지에 관해서 격려된 등기는 무효다. Y토지는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4번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벽에 적법하게 양도되면 제3자벽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등기에는 공실력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사안의 경우 X토지 및 Y토지 간 물권 변동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맞죠? 그죠? 가별간에는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등기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X토지는 이전 등기가 있어야 하고 Y토지는 뭐예요? 매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까지의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논점들을 달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의사표시에 관한 어떤 논점들에 관한 문제가 진행될 건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약서를 먼저 펴보세요. 111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대로 효과 발생을 해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어떤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의 경우에는 원한대로 효과는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07조부터 뭐요? 110조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순서대로 첫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때 뭐요?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라 뭐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위는 아니다. 그죠? 거기까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이미 뭐요?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시를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같은 비진의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한 무효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가지 못한다. 이때 모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지 무가실까지는 필요 없죠. 즉 가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됩니다. 제3자가 선의하면 뭐예요? 제3자를 전득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옆 페이지 적용 범위. 이와 같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부터 110조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만 적용된다고 하죠. 따라서 혼인 등 가족법상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 등 공법상행위에 적용이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표시요.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하고 똑같죠. 다만 다른 점이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혼자서 함에 반해서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표의자가 뭐야? 짜고서 그죠? 통정해서 한 이와 같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라 하더라. 근데 이와 같은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더라고요. 그죠? 다만 중요한 것은 허위 표시 자체가 곧바로 불법어린 거변은 아니므로 그죠? 따라서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더라. 그 다음 이와 같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가지 못한다. 그죠? 그때 당연히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한다. 그때 제3자에 해당 여부를 여러분들이 제가 박스 파트에서 정리해뒀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113페이지요. 착오로 갑니다. 즉 착오의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과 가서 두 가지 착오죠. 전달 기간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 정도를 깊이 있게 주의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전달 기간의 착오는 뭐예요? 이거는 부도달의 문제일 뿐 착오 문제는 아니다 그죠. 그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불법과 똑같이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동기 착오를 이유로는 원칙 법령을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 그죠. 왜?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동기가 표시돼서 그죠? 법령의 내용이 된 경우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표시가 되면 족하지. 당사자들과의 뭐야?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표시만 되면 족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표의자가 동기착오를 일으킨 이유가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 내지 유발한 경우 이미 상대방이 표의자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표시불문하고 109조에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쌍과 립은요. 착오에 따라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착오가 중요 법령이 내게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만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없다는 개별 판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권자는 표의자가.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시면 114페이지 표의자에게 뭐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중대한 가실이 있다 없다는 누가요?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상대방 이를 알고서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표의자는 착오 취소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타제도의 관계요. 착오와 사기는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표의자는 요건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착오 취소, 사기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더라. 다만 표의자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그죠?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뭐요? 여하튼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는 판례하면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2번 착오와 담보책임은 별개죠. 따라서 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더라. 그럼 제일 많이 듣던 게 해제와 착오 취소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할지라도 뭐요? 매수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115페이지로 오시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죠? 사기 강박에 의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러고 다만 우리가 앞서 봤던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였음에 반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외형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적이죠. 다만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어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사기적인 고의가 있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때 기망행위는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일정 요건에서 기망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망행위와 의사표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때 인과관계는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더라고요. 저 강박한 의사표시도 강박자에게 강박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죠. 이때 강박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아예 표의자의 의사결정자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라면 취소 강박이 아닌 무효 강박이다. 그죠? 그다음에 강박행위 위법 선고에 관해서는 고소 고발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강박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정한 이득의 취득 목적이 등이 있는 경우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상가로 3번요. 이와 같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그와 관련해서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가 뭐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그때 제3자의 사기 강박 관해서는 대리인의 사기 강박, 피용자의 사기 강박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뭐예요?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사기 강박이 되므로 상대방은 뭐예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피용자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표의자가 이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예요? 사용자 본인이 피용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요. 116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된 때부터 그죠. 따라서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으나 도달 이후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의 효과와 관련해서 사정변화요. 동그라미 3번의 띠군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는 뭐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죠.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마지막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은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표의자는 도달로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표의자도 언제부터요? 상대방의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위와 같은 논점들을 위주로 쭉 문제가 진행될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와 같은 비진이 의사표시 등 뭐요?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부터 110조에 규정된 민법 규정은 공법 행위는 적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에 의사표시는 적용이 없다. 따라서 뭐요? 공무원이 내심으로는 사직 의사가 없더라도 뭐요? 사직서가 제출된 순간 표시된 대로 혈액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그대로 혈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시험에 가장 단골적으로 표시된 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무원은 내심으로 사직 의사가 없이 뭐요? 사직서를 던졌더라도 표시된 대로 뭐요? 사직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 2번. 진의의 의미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의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당시 사에서 최선이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즉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뭐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진이라는 것은 아니라겠죠. 즉 마음속에서 진정으로는 바라는 바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뭐요?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의사를 유불리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죠. 그죠? 어떤 결정입니까? 최선을 결정한다. 이건 계산된 결정이죠. 이게 진다. 그죠? 따라서 그것이 당시 사정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들으면 그때는 뭐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는 없다. 그죠? 자, 3번 갑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케 한 경우. 즉 근로자가 내심으로 사직 의사가 없죠. 근데 상대방인 사용자도 이를 알았다. 그죠? 그러면 사직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로서 상대방이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이 을로 하여금 간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같은 표현은 외울게요. 예. 즉 갑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죠.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거죠. 그때 갑의 내심의 의사가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을에게 기속시키는 것이라면 자, 앞으로 이런 문구 크게 기억 안 하셔야 돼요. 자, 이 문구를 앞으로 계속 반복하세요. 즉 대출금 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죠. 그때 대출 계약상의 갑의 의사는 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업 시간에 이런 판례 사안을 제가 설명드렸죠. 자식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때 아버지가 명의를 뭐요? 자신 명의로 은행부터 대출을 받아서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되어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다. 그죠? 다만 그러한 대출금은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지만 갑은 은행과의 관계에서 뭐요?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죠. 그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표현요. 자신의 이름으로서 뭐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의사는 결론. 중간 부분 절대 안 속입니다. 절대로 뭐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찾아내도록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반복을. 자, 그 다음 5번 질문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대리 행위로 진의한 의사표시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한 것임을 상대방이 가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에게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자, 이와 같은 표현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안이 뭐냐면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 갑이 은행으로부터 뭐요? 본인 A를 대리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 대리권 범위에서 A 이름으로 대출을 받다. 당연히 뭐예요? 대리권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대리 행위가 있을 때문에 그 행위는 유효죠. 그렇지만 그 빌린 돈은 뭐예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하죠. 이와 같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대리권 남용 거죠. 원칙, 상대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행위는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와 같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이미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알 수 있다. 여기 뭐야? 가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 이게 뭐야? 자기가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 수 있을 경우. 그때는 뭐야? 대리권 남용 행위는 본에게는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리권 남용에 관한 지문입니다. 이 같은 지문을 어렵게 설치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느낌상으로 어렵게 되지만 요 지문이요. 대리권 남용. 그래서 대리권 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뭐요?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하는 107조를 유추 적용하여 본에게는 무효다. 그죠? 그래서 요 편이요. 따라서 대리인의 진위가 뭐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상대방이 뭐요? 알았거나 몰랐지만 뭐요? 가실로 몰랐다. 그죠? 다른 말로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죠? 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에게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이와 같이 상당히 풀어서 이렇게 마구마구 뭐야? 그 표현 방법을 꼬아서 우리에게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숙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